자, 오늘은 이제 화학의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주기율표가 이제 화학에서 되게 중요하죠. 주기율표 다 외웠니, 너네? 주기율표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주기율표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출발해가지고 주기적 성질. 근데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건 경향성이거든. 그래서 경향성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되 실제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 예외적인 게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수업하다가 이제 예외적인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해줄 거야. 먼저 일반적인 트렌드, 뭐 텐던시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경향성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주기율표. 주기율표를 우리는 periodic table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기율. 주기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원소들의 성질을 이제 과학자들이 주기율표를 만드는 그 과정들이 주기율의 역사가 나와요. 그중에 이거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기율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해볼까? 자, 먼저 첫 번째. 뭐 이렇게 과학자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데베라이너. 데베라이너에 새쌍원소설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아주 그냥 틀을 잡아가지고 주기율표다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어. 그래서 새쌍 원소 3개를 묶었더니 얘네들이 규칙성을 보이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 뭐 칼슘하고 스트론튬하고 바륨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한 세트로 묶었다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썼을 때 이 센터에 있는 스트론튬이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칼슘하고 바륨의 중간값 정도를 갖더라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물리적 특성이 보이니 뭐 녹는 점이라든지 뭐 전기 전도도라든지 뭐 밀도라든지 이런 각각의 원소들의 특징적인 물리적 특징이 이렇게 가운데 센터에 있는 애가 양옆에 평균값하고 같더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애들을 묶음으로 묶음 이렇게 묶어 놓은 거야. 이게 이제 나중에 뭘로 발전을 하냐면 족으로 발전을 합니다. 우리 족은 한자로 이렇게 쓰죠. 결의 족자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패밀리 이렇게 하죠. 우리 패밀리는 닮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족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욕이 아니야. 우리 그저 지나다니다 보면은 사람들 가족들끼리 다니다 보면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막 피해 다니지만 남들이 보면 가족이잖아요. 아, 가족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죠? 얼굴이 닮았어. 그래서 족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된다?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세로줄로 되어 있는 애들이 족이 같다 이렇게 해요. 족이 같다는 얘기는 최외각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거야. 안에 핵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아요. 성질이 조금 유사한 거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모아놓은 게 세로의 족이다. 벌써 이제 주기율표의 하나의 성질이 나왔죠. 그거의 출발점이 데베라이너의 이 새쌍원소설에서 출발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뉴렌즈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발음은 책마다 조금씩 틀린데 어떤 책은 뉴렌즈라고 나오고 어떤 책은 뉴렌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뭘 주장을 했냐면 옥타브설을 주장을 하죠. 옥타브. 니네 뭐 음악 해봤니? 1 옥타브가 뭐니? 도레미파솔라시도, 그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아침 시간에 선생님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자 선생님도 옛날에는 노래를 좀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요새 갈수록 이게 나이 들면서 감각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음악을 안 들어요. 클래식은 듣긴 하는데 일반 가요나 이런 건 잘 안 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한 2000년 초반까지가 선생님 기억에 남아있는 가요가 끝이야. 최근에는 워낙 이제 랩이 많이, 그죠? 래퍼들이 워낙 많고 그쪽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아들이 차를 타면은 자기 음악을 듣는데 나는 거의 소음 수준인 것 같아. 이게 좀 같이 젊은 세대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 시대마다 그 맞는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건지
선생님은 오히려 이제 클래식 쪽을 좀 듣게. 나이 들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클래식 쪽으로 안 가면 어디로 가니 이제 또로또로 가죠. 트로트로 가잖아요. 트로트가 좀 편해져 갈수록 그런 겁니다. 어쨌든 딴 얘기인데 옥타브설 1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돼요. 8개야. 이걸 8음계라고 하니? 뭐라 그러니? 잘 몰라서. 그럼 8개를 의미하는 옥트라고 하는 접두어라 그러지? 접두어가 들어가는 거 뭐 있냐? 니네가 알고 있는 거. 옥토퍼스. 다리가 8개잖아요. 그치? 또 뭐 있지? 우리 학생들은 관심 별로 없겠지만 격투기. 그 경기 링이 팔각형이야. 그래서 옥타곤이라 그러죠. 옥타곤 링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옥트. 그 다음에 월 10월이 뭐예요? 옥토버잖아. 옥토버. 걔가 원래는 8번째였대요. 8월이었대. 근데 1월하고 2월이 치고 들어왔대요. 그래갖고 밀려가가지고 10월이 된 거야. 원래는 최초는 8월이었대. 그래서 8번째여서 옥토버라고 하는 그 옥트라고 하는 거가 8개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옥타브설이라고 하는 건 8번째마다 주기성을 갖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8개 하고 나서 그 다음 8개, 그 다음 8개 이런 식으로 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1주기만 예외야. 수소하고 헬륨. 요거만 예외고 나머지는 다 8개씩. 전용 원소는 8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번째마다 주기성을 나타내더라. 이게 나중에 이제 뭘로 되는 거니? 주기율표에서 주기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N이라 그래갖고 1, 2, 3, 4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 여기를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치? 이걸 우리는 주기라고 한다. 그래서 뉴렌즈의 옥타브설이 이제 주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멘델레프. 멘델레프 이름이 이게 러시아 이름이죠. 무슨 예프. 그다음 무슨 스키. 막 그러니까 무슨 스키. 예전에 그 월드컵 할 때 보니까 아이슬란드 선수들 아이슬란드가 나라가 되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축구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대. 근데 국가대표로 나온 애들이 거의 조기 축구 수준으로 해가지고 나왔대. 출전을 했는데 선수 이름이 11명이 전부 스키야. 그래갖고 그 방송하는 캐스터가 아나운서가 이름이 너무 똑같다고 비슷하다고 다 무슨 스키야.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스키 무슨 예프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도 한때는 문학소년을 꿈꿀 때가 있었어. 다들 그러지 않냐? 선생님도 책도 좋아했고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도전을 좀 이렇게 전집 이런 걸 도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삼국지도 전부 한번 읽어보고 우리나라 뭐 태백산맥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장편 소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활한 대륙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상이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러시아 작품을 좀 읽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어. 러시아의 대문호 그러면 너네 딱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야? 톨스토이, 그다음 도스토옙스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도 스키네, 그죠? 그래갖고 선생님이 톨스토이의 작품을 좀 읽어보고 싶었던 거야. 뭐 있니? 그래 그것도 있고 죄와 벌도 톨스토이 거니? 그 다음에 전쟁과 평화 뭐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이 그 전쟁과 평화를 읽어보려고. 근데 그 전집이니까 그리고 막 양장본으로 된 책이 워낙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대출을 해야지, 그죠? 은행 가서 대출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도 대출을 합니다. 뭔지 알죠? 니 지금 뭘로 하니? 카드로 하나? 옛날에는 전부 다 손으로 썼어. 그래갖고 책 뒤에 보면 이게 꼽는 그 란이 있어. 그래갖고 거기에 누가 빌려갔는지 이런 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전집의 문제점은 뭐지? 1권이 없는 거야. 도서관 가면 꼭 1권이 없어. 나머지 뒤에 막 10 몇 권은 다 있는데 1권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1권이 딱 있는 거야. 아싸. 그래갖고 이제 대출 써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오늘부터 이제 전쟁과 평화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큰 마음을 먹고 13페이지까지가 읽었어요. 등장인물이 87명이 나와. 근데 전부 무슨 스키야. 무슨 스키 무슨 예프 막 이런 게 도저히 소설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냐?
이게 등장인물이 누군지가 여기 머릿속에 그려져야지 이게 다음 진도를 나가잖아. 계속 이름이 바뀐 이름이 막 80몇 명이 나오니까 도저히 이거는 역시 대륙의 어떤 그런 광활한 그런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와, 그래갖고 그게 계속 찜찜한 거야. 책을 그리고 날짜가 다 돼서 반납해야 되잖아. 십몇 페이지까지 못 읽고 그냥 반납을 했어요. 그게 계속 늘 가슴에 남아있는. 지금도 그게 가슴에 남아있어.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충무로에 가면 대한극장이라고 그때 당시 제일 큰 극장이야. 대한극장에서 영화 전쟁과 평화를 개봉을 했어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을 영화한 극장을 갔어요. 3시간 40분짜리야.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어. 오줌 싸러 나왔다가 그냥 집에 갔습니다. 이거 느낌이 안 와. 계속 졸려.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와, 난 그렇게 재미없는 영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끌림이 있어야지 보는데 이게 스케일 자체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또 도전을 한 번 더 하겠지만 선생님이 그 전쟁과 평화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생님이 해결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영화로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TV에서 OCN 같은 데서도 나오긴 하는데 요새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볼 시간이 없었어. 한번 마음 먹고 한번 보려고 좀 선생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멘델레예프 러시아 사람 이름이에요. 예프 무슨 스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멘델레예프는 거의 이 원자 또는 주기율표의 한 시조세 정도 되는 분이야. 그래서 주기율표 그러면 멘델레예프가 제일 먼저 꼽혀요. 멘델레예프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원자량 순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배열을 했어. 원자량으로 따져보니까 얘가 조금 어떤 규칙성을 보이더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63개 여종. 야야야야. 63개면 3개지 왜 여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얘는 미발견 원소까지도 자리 배치를 했고요. 심지어는 이름까지 지어줬어. 아직 발견도 안 된 애들을 이쯤에 규칙성을 보이는 애가 있을 거야. 이름도 지어줬어. 그런데 후대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있더라는 거야. 멘델레예프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원자량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예외들이 조금 있었던 게 조금 찝찝한 느낌이지. 이게 멘델레예프의 한계였어.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에 개념을 갖다가 도입한 사람이긴 해. 그래서 시조세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누가 모질리라는 사람이 이제 뭐 한 거예요? 원자번호 순서대로 원자량을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했더니 이게 해결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그 다음에 모질리는 원자번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모질리는 원자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면 원자번호 숫자가 양성자 숫자 아니냐. 이 양성자 수를 카운트를 어떻게 했냐면 X선 회절 실험을 통해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써놔. 그래서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장주기형 주기율표를 갖다 만들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모질리의 주기율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기율이 만들어진 거야. 이게 주기율의 역사다.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멘델레예프 그다음에 모질리의 얘 이거 바꿔갖고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기율표를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주기율표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주기적 성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트렌드라고 얘기할 거야. 트렌드 그러면 경향성이죠. 경향성은 그냥 이 정도 흐름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야. 뭐 니네들은 뭐 주식 같은 거 안 하겠지만 아빠들 주식 하시는 거 보면 막 그래프 보시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뭐 지금 하한가야, 상한가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넘기다 보면 주식 방송 나오죠. 그런 데서 볼 때 그래프를 보는 방향, 이런 거를 우리는 트렌드라 그래. 경향성. 요새 뭐 패션 트렌드가 어떠니, 뭐 이런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기율도 이런 트렌드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트렌드를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근데 그 예외가 시험 문제에 다뤄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주기율표를 한번 적어볼까요? 주기율표는 자 수소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헬륨이죠. 1주기는 수헬, 그 다음에 리베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궁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그 다음에 네온 이렇게 되지. 됐어요? 선생님이 공간지각 능력이 좀 있나 봐. 그죠? 그런 거 못 느끼냐? 어떻게 또 이렇게 딱 맞지? 신기하네. 자, 그래서 수헬, 리베, 어떻게 외우니, 니네? 선생님은 좀 이상하게 외우는데, 비키니, 오픈해. 그죠? 나만 알지? 뭐 이렇게 외우죠? 나만 알지? 펩시콜라. 그죠? 꼴깍. 이렇게 외웠습니다. 니네 수준에서는 다 외웠잖아요. 이렇게 20번까지 써놓고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게 중요하지. 수소는 비금속이야. 1족이지만 비금속이다. 예외이기 때문에 항상 주기율표를 써놓고 수소에다 동그라미 치는 버릇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화학 전공해갖고 대학원까지 했지만 선생님 여기 무난하게 살아있잖아. 나도 20번까지밖에 못 외워요. 만수무강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니네 20번까지만 외우면 되는데 조금 확장팩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알카리 금속은 여기다가 르비듐, 그 다음에 세슘, 프란슘. 얘네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하기도 어려워. 그리고 구했다 쳐도 위험해. 쟤네 옆에다 두면 안 돼요. 방사능에 피폭됩니다. 이건 위험한 애들이야. 저기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데에서 이제 나오는 애들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트론튬, 바륨 있지. 아까 여기서 했었지? 봐봐. 칼슘, 스트론튬, 바륨 얘가 뭐예요? 하나의 족이잖아. 새쌍 원소설에서 묶었던 애들이 이런 애들을 이렇게 묶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묶었단 말이지. 됐어요? 그 다음에 17쪽에 FCr, BrI 이렇게 되죠. 브로민, 아이오딘. 여기에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크립톤, 제논 수능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써주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딱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전형원소 중에 주기적인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형원소를 표현할 때 이렇게 20번 안 다음에 1족, 2족, 17족, 그 다음에 18족. 여기서 이제 구분하는 건 뭘 구분해야 되냐면 여기에 이제 수소를 빼놓고 나머지 요 부분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알카리 금속 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여기 있는 애를 흑성분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요한 애가 있죠. 17쪽에 FCl-BrI 얘네들을 우리는 할로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얘네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얘네들을 우리는 비활성 기체라 그래. 비활성 기체는 사실은 주기율표에 들어있긴 하지만 비활성 기체죠. 비활성 기체를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inert gas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얘는 화학적으로 되게 안정하다.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건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안정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주기율표에는 넣어놨긴 했지만 지금 우리는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성질에서 빼버려도 돼요. 주기적 성질의 이런 트렌드 여기서는 빼도 돼. 왜? 화학적으로 안정해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알칼리 메탈,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래. 흙 속에 많다 그래갖고 흙토자를 써서 토금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할로젠이라고 그러죠. 할로젠 원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얘는 비활성 기체. 우리는 이제 이 알칼리 금속하고 이 할로젠 원소가 되게 중요한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돼. 얘네들의 경향성을 어떻게 보일 거냐. 근데 주기율표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여기 보면 이제 족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세로줄에 얘를 1족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칼리 토금속을 2족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이에 자 3족부터 12족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트란지션 메탈이라 그래서 전이금속이라 그래. 니네 책에는 얘네들이 길다랗게 들어 있을 거야. 중간에. 철이나 니켈이나 크롬이나 코발트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있는 금속이야. 그러니까 금속이 생각보다 이쪽에 되게 많지. 얘네 다 금속이거든. 이 사이에 들어있는 것도 금속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예요? 13족. 알루미늄족 14족, 15족, 산소는 16족, 할로젠 17족, 얘는 18족 가로 열고 0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 열고 0은 원자가 전자를 나타내는 거야. 예전에도 했었죠.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이 족의 의미는 1, 2, 3, 4 뒷자리 있죠? 이 숫자가 뭐다? 최각전자다. 최각전자다. 18족은 원자가 전자는 다 0이다. 최각전자는 8이다. 예외 하나 있죠. 얘는 최각전자 얼마야? 2고 원자가 전자 0이죠. 얘는 8이고 0이지. 이렇게 되면 요거만 예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족은 최각전자수 또는 원자가 전자수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다.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애들끼리 모아놓은 거다. 데베라리너의 새쌍 원소설에서 근원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줄이 있었지. 얘가 주기입니다. 1주기. 그 다음에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까지 있어. 7주기 프란슘까지 있습니다. 이 주기는 앞부분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 전자 껍질수요. 우리 양자수에서는 뭐였어요? 주양자수였죠. N은 1, 2, 3, 4. 껍데기로는 뭐라 그랬죠?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O 껍질, P 껍질 뭐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간다 그랬지. 자,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는 껍데기 하나, 두 번째는 껍데기가 2개, 세 번째는 껍데기가 3개, 네 번째는 껍데기가 4개, 다섯 번째는 껍데기가 5개.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눈으로 봐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커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흐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주기율표를 갖다 놓고 이제 요렇게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왼쪽 하단이라고 표현해 볼게. 요렇게 요쪽으로 갈수록의 어떤 트렌드, 경향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제외하고 이제 할로젠을 날렸죠.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상단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여기 1등이 누구겠어? 얘 F겠죠. 오른쪽, 얘를 제외하니까. 이쪽 상단으로 갈수록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지를 한 8, 9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니네가 대학교 일반화학 가서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까? 먼저 첫 번째,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더라. 이유까지 써야죠.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지. 주기가 늘어나니까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해서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반응성이 커져요. 왜 반응성이 크냐면, 여기만 예를 들어볼게. 수소는 제외하고 리튬의 전자가 바깥에 하나 있고, 여기 전자 맨 바깥쪽에 1쪽이니까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되니? 껍데기가 점점 많아지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유효핵전화 개념을 설명할 건데, 껍데기가 점점 많아지면 안에 있는 핵을 볼 수가 없어요. 바깥에 있는 최외각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전자는 안에 있는 핵이 자기를 좀 붙잡아줘야 되는데, 플러스 인력으로 붙잡아줘야 되는데, 앞에 껍데기들이 자기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잘생긴 오빠들이 안 보여. 원래는 그저 공연을 가서 BTS 오빠들 공연을 보려고 간 건데, 똑같은 돈 내고 갔는데 자기만 맨 바깥에다 이렇게 앉힌 거야. 근데 안에 애들이 막 일어나서 막 난리치니까 오빠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니네? 가방에 갖고 간 팩소주를 꺼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마시면서 행패를 부려야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얘네들은 반응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반응성이야? 나 이제 여기 돈 내고 왔지만 나가고 싶어. 왜? 오빠들이 안 보여. 그 다음에 거나하게 술도 취했어. 밖에 길거리로 나가서 이제 행패 부려야죠. 이게 바로 알카리 금속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어떤 반응일 거야?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반응성이 커진다. 어떤 반응이야? 전자를 잃기 쉽다. 그렇지. 이렇게 되면 뭐예요? 네 번째, 산화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산화가 잘 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우리 화학에서는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속 그러면 이렇게 딱 이런 금속을 생각하면 안 돼. 이건 금속이야. 그런데 금속성이라고 얘기하는, 화학에서 금속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거는 산화가 잘 되는 애야.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애야. 그래서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야 봐봐, 전자를 막 내주어. 그러면 전자를 주변에는 받을 애들밖에 없지. 그러니까 전자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전자를 줌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 애들이 전자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커진다? 환원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원력이 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를 많이 던져주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애들이 전자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7번째, 우리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온화 에너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온화 에너지 작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야? 전자를 띄어내는 거거든. 근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자가 그냥 가만 놔둬도 잘 떨어지는 애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되게 작을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8번째, 전자 친화도. 전자 친화도는 이름만 봐봐. 전자를 좋아하는 애 같으지? 이거 작죠. 왜? 버리잖아. 마지막 뒤에 있는 전자 버리는데 전자 친화도가 크겠어? 작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기 음성도도 전자 친화도가 조금 비슷한데 비슷하면서 전혀 다른 얘기야. 어쨌든 작습니다. 공유결합을 할 때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거를 우리는 전기 음성도라고 그래. 나중에 할 거야. 그런데 얘는 전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애기 때문에 저 전기 음성도도 작더라. 이렇게 해서 한 9가지 정도의 그죠? 경향성을 아래로 내려갈수록 일반적으로 이런 경향성을 갖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기율표에 이제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성질을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 일단 9가지를 써놨으니까 이거하고 그대로 대응시켜서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첫 번째,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겠지. 이유는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대응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자,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어떤 반응성이 클까? 얘는 지금 17쪽이야. 여러분들 옥텟 규칙이라는 거 알잖아. 파루설. 8개 전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게 안 정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라 그래. 이 통과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정한 구조다 보니까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 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지금 이 CL도, F도, CL도, BR도 얘는 제일 바깥에 7개야 전자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8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지나가는 전자가 있으면 확 땡긴다고요. 그럼 누가 땡기기가 좋겠어? 땡기는 애는 누가 땡겨? 핵이 땡기잖아. 그러니까 껍데기가 제일 얇은 F가 제일 땡기기가 좋지. 그죠? 그래서 얘가 반응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는 반응이야. 전자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를 얻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를 얻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전자를 얻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 한다?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원이 잘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까 금속성이 크다 하고 반대죠. 전자를 얻는 경우니까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는 전자를 끄집어 당기니까 가만히 있는 애 전자를 뺏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애를 어떻게 시키는 거야? 산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산화력 또는 산화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전자를 뺏는 능력이 크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어떻게 되겠니? 이온화 에너지. 크다. 전자를 띄어내기가 어렵게. 붙이는 게 쉽지 띄어내기는 어려워요. 전자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좋아하니까 전자 친화도도 꽤 크죠. 나중에 니네 대학 가서 배울 거지만 이 전자 친화도는 이거 좀 이렇게 된다. 이 경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근데 고등 과정은 아니야. 알아는 두세요. 우리가 경향성은 F가 제일 크다고 했는데 실제 전자 친화도는 사실은 염소가 1번이야. 얘가 2번입니다. 요건 좀 뒤집혔어. 왜 이러냐면 얘가 상대적으로 되게 하드한 애야. 얘는 상대적으로 소프트해요.
어떤 느낌인 거냐면 F는 되게 딱딱한 전자 껍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CL은 껍데기가 하나 더 있다 보니까 좀 말캉말캉해.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가기가 얘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전자를 잘 받을 수 있는, 전자를 좋아하는 능력은 염소가 좀 더 크더라.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역전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향성하고 조금 예외적인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뭐가 있어요? 전기음성도가 있다. 전기음성도는 압도적으로 F가 커요. CL에 비해서. 이렇게. 전기음성도는 공유전자쌍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정도라 그랬어. 그래서 전기음성도를 선생님이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써볼게. 얼마냐면 얘가 4.0이거든. 산소가 3.5예요. 얘가 3.0이고 CL도 3.0이고 얘 2.5고 얘가 2. 미안해. C가 2.5고 H가 2.1이고 LI가 1.0이고 뭐 이 정도 적어놔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F가 제일 크잖아. 전기음성도. 그 다음에 O야. 그래서 FON이 제일 큽니다. CL도 뭐 거의 똑같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 3.01이면 얘는 한 2.99 정도 되겠지. 거의 3.0이다 이렇게 같이 쓰면 되는 거야. 이런 전기음성도도 순서가 있다.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 게 바로 주기율표의 주기적 성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다루는 내용은 화학 전반에 걸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쪽 파트가 니네 이제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에서 다뤄지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화학원에서도 다뤄야 될 부분이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 알칼리 금속은 1쪽에서 수소 제외할, 수소는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쪽에는 수소가 포함이 되지만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르비디움, 세슘, 프란슘 얘네들이 알칼리 금속이야. 근데 얘네 반응성이 어떻게 된다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지지. 그래서 어떤 반응성이야? 산화가 잘 되는 반응성이잖아. 여기에 리튬, 나트륨, 칼륨, 르비디움, 세슘, 프란슘 이렇게 되잖아.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더라 라고 하는 거야. 자,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첫 번째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된다 이렇게 표현해볼까?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된다. 얘 그래갖고 어디다 보관해야 되냐면 석유 속에 보관해야 돼. 그래서 끄집어내는데 손으로 끄집어내면 큰일 나요. 손 화상 입어. 손에도 물기가 있고 여기서 반응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핀셋으로 꺼내. 핀셋으로 꺼낸 다음에 쓸 만큼을 칼로 잘라. 야, 금속을 칼로 잘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잘려. 어떤 느낌이냐면 니네 지우개 잘라봤지? 딱 그 느낌이야. 되게 물렁물렁해갖고 지우개 자르는 느낌으로 잘려져. 금속인데. 싹 자르면 그 잘린 면이 반딱반딱거려요. 아주 반딱거리는 금속 광택이 생긴다. 그런데 이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금세 반응해갖고 어떻게 된다? 산화된다. 이걸 우리는 금속 광택이라 그래. 반딱반딱거려요. 자유전자 때문에 반딱거리는 거야. 금속의 자유전자의 성질 때문에 반딱반딱. 전파장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속 광택을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금세 거무튀튀한 무딘 광택으로 바뀌어버려. 회색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걸 보고 산화가 잘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공기에 산소가. 그럼 개수 맞추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지. 이 M에다가 리튬 넣어도 되고 나트륨 넣어도 되고 칼륨 넣어도 되고 대표 주자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메탈이라 그래서 M을 쓴 거야. 이니셜을.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된다.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누구를 나오게 해? 수소기체를 발생시키지. 이것도 반응식 쓸 수 있어야 돼. 자, M으로 통칭이 되죠. H2O죠.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MOH가 만들어져. 이것도 되게 중요해. 수소기체가 만들어져. 이렇게. 수소기체가 우리 불 붙는 거거든. 가연성이야. 그러니까 막 불꽃을 튀기면서 퍽퍽퍽퍽 반응이 되게 크게 일어난다. 리튬은 조금 반응성이 그렇게 크질 못해. 그래서 리튬 가지고 실험하면 유치원생도 비웃어요. 그러니까 나트륨 정도 해야지 유치원생부터 좀 관심을 가져.
이제 커가면 커갈수록 이제 고등학생은 칼륨 쓰면 큰일 나요. 이건 폭발해. 물에다 던지면 거의 뭐 수류탄 수준으로 터져버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나트륨이야. 나트륨 할 때도 고글 같은 거 끼고 해야 돼. 큰일 나요. 눈에 튀면은 화상 입을 수 있다. 되게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나트륨이 제일 가격도 적당하고 위험성도 좀 덜하고 할만해요. 근데 칼륨은 큰일 납니다. 루비듐 세슘은 너무 비싸. 그리고 위험해.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게 염기잖아. 염기성이기 때문에 너네 염기성 검출하는 거 누구지요? 페놀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지시약이죠.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빨간색을 썼는데 페놀프탈레인을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수산화이온 때문에 빨간색으로 변하더라. 이렇게 알아줍니다. 개수 맞춰볼까요? 여기다 2 쓰면 여기가 2 들어가고 2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어? 아까 석유 속에 보관한다. 뭐 책마다 석유 말고 뭐 이제 벤젠이라든지 파라핀 같은 데 넣어도 돼요. 이거의 목적은 뭐라고? 뭐예요? 물하고 공기를 차단하는 거지. 물 공기하고 이렇게 반응을 잘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석유 속에 보관한다. 그리고 꺼낼 때는 핀셋으로 꺼낸다. 자를 때는 칼로 자른다. 칼로 잘랐어요. 뭐예요? 그렇지, 무른 금속이지. 야, 무르다는 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돼? 녹는 점이 낮아. 아주 현저하게 낮아요. 일반 금속, 니네 철이 녹는 점이 1530도야. 보통 금속은 800도, 1000도 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좀 높다라고 하는 녹는 점을 가진 애가 텅스텐이야. 그래서 텅스텐이 3000도가 좀 넘어. 그거보다 이제 비금속이면서 높은 애 누구 있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4000도까지 가. 녹는 점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되게 강도는 세고 녹는 점도 되게 높지만 얘가 그 부셔지는 거엔 약해. 오늘 집에 가서 엄마 보석함에 그때 당시에 니네 어머니 아버지 결혼하셨을 때 유행이 백금에다가 그 백금 반지 위에다가 그 다이아몬드 하나 딱 올리는 그 반지가 유행이었거든. 하나씩 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사주셔서 꺼내갖고 집에 있는 망치로 한번 두들겨봐.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곽 선생님이 실험해보라 그랬다고. 다이아몬드가 그 강도는 약해. 두들기면 깨져버려. 부스러져버려. 근데 녹는 점이나 이런 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마찰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되게 세. 그래서 너네 그